어떻게 보면 이 둘이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르페우스 신화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거지만 서로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영화 반복적으로 강조한 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림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뒤돌아봐서 뒤늦게 나타나는 존재가 그게 찐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가 돼요. 안녕하세요. 트브의 시대, 오늘은 리트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는요, 2019년도 작품인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2019년도 당시에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함께 경쟁 부분에 올라가지고 상영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최종심에서 이 작품이 수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을 만큼 그만큼 그에 주목받았던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했었고요. 기생충이 황금동료상을 수상하고 이 작품은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면에서도 꽤나 충실한 그런 작품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리트브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들을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어떤 젠더적 이슈라든가 어떤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영화가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고 소재에서 다루고 있는 화가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소재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더 덜 주목되어 온 그림에 등장하는 방식과 그리고 시선의 처리에 대한 방식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와 시선 그리고 기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2020년도에 이 영화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초상화를 그리는 수업 중에 등장하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마리안느라고 하는 영화 속 주인공이자 화가가 그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이 그림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안느가 물어보죠. 도대체 저 그림 누가 꺼내놨지? 라고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자신이 꺼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대한 제목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의 제목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그림의 장면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는 인물들보다도 혹은 어떤 사건적인 것보다도 그림이 먼저 앞서서 등장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등장한다는 것과 또 이따가 나중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오르페우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어떤 본질을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적인 측면과 대단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등장한 이후에 실제로 이 그림은 마리안느가 축제 기간 동안에 아가씨 어머니가 잠깐 집을 비운 5일 동안에 이 세 명의 여인이 마리안느, 엘로이즈, 소피가 축제에 참여를 했을 때 실제로 엘로이즈의 옷에 불이 붙는 장면인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불이 붙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그림을 보시면은 좀 달라요. 이렇게 뒷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 영화 속에서 재현된 그 장면을 고스란히 그렸다기보다는 마리안느의 기억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제목이 바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고요. 이 그림은 마리안느의 기억이기 때문에 실제 앞에서 재현된 영화 속의 장면과 그림 속 장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검은 밤의 화면이었던 것에 반해서 앞에 그림을 실제로 보면 파랗게 이렇게 하늘이 마치 달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그렸다는 점에서도 사실 시간대의 느낌이나 빛에 대한 인상도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기간은 무엇보다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축제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리안느가 어쨌든 의뢰를 받고 이 브루타뉴 지역, 프랑스 북서부 지역인 브루타뉴 지역에는 사실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 어렵게 도착을 합니다. 아마 도착을 할 때 화구들을 이렇게 실어 놓은 상자가 물속에 떨어지는 바람에 마리안느가 물에 뛰어드는 초반 장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시작 장면이기도 한 것인데 그때 보시면은 모든 그 배에 탄 남자들은 선원들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혈혈 단신이 이 여자 혼자서 그 그림을 구하러 가요. 대단히 여성적 설정이기도 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림 화구를 들고
그 저택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남겨진 그림이 있었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형태는 이전에 있던 의뢰받았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몸은 있지만 얼굴은 제대로 형상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얼굴이 누굴까? 그림이 또 먼저 등장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엘로이즈가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얼굴이 없는 채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의 지배와 먼저 도착한 그림이라는 주제를 좀 더 또렷하게 등장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집의 저택에 마님이 등장할 때죠. 마님이 자신의 그림이 있는 뒤에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안느에게 초상화가 이곳에 먼저 왔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떤 공간이든 이 초상화가 먼저 지배하는 그런 공간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님이 이 집에 왔을 때 이 그림이 먼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앞서 있는 존재와 나중에 뒤돌아본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이 그림이 이렇게 먼저 등장한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로이즈의 첫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뒷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뒷모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안느가 실제로 엘로이즈를 본 모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장면은 이제 둘이 산책을 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말동무 삼아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 집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엘로이즈 입장에서는 마리안느가 화가인지 또 자신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관찰하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장면들을 보면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대단히 흘낏흘낏 쳐다보거나 시선을 강렬하게 보내는 장면들, 이렇게 먼저 보는 장면들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그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엘로이즈의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계속 뭔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델을 쓰기도 하는데 하녀 소피입니다. 하녀 소피에게 마리안느가 엘로이즈가 입었던 그 파란색 드레스를, 초록색 드레스를 입히고 이렇게 그림을 보기도 하는데 역시 그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리안느의 관찰과 작업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손을 본 다음에는 손을 직접적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도 그 다음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리안느는 계속 이렇게 손을 그리는 장면들이 지금 보신 장면 그대로고요. 이어가면서 결국 첫 번째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다시 말해서 부인이 떠나기 전에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름 만족을 한 채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마님에게. 이거 엘로이즈한테 말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죄스럽고 죄의식이 쌓여갔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결국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엘로이즈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러자 마리안느가 보통 이렇게 예술가들이 공격당할 때 하는 말이 그림에는 규칙과 관습과 이념이 있어요 라면서 마치 어떤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론을 앞서서 얘기하죠. 그런데 존재감이 어딨냐? 이건 나 같지 않다라는 말로 엘로이즈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감이란 마리안느가 거의 항변을 하죠. 그저 진실되지 않은 순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감정은 아주 깊어요 라는 엘로이즈 항변을 받고 결국 마리안느가 직접 그림의 얼굴을 뭉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단히 화를 내죠. 그때 갑자기 엘로이즈가 새로운 제안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본격적인 사건은 발화점은 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발적인 사건이 이 지점이기도 한데 갑자기 엘로이즈가 내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이전의 시간에서 이 장면이 한 거의 47분쯤 됐을 때였는데요. 사이가 되게 깊어지기도 했었고 엘로이즈는 마리안느의 모델이 되겠다고 하면서 직접 포즈를 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이 그럼 좋아. 내가 떠나 있는 여행가는 5일 동안 당신이 그림을 완성해 라는 것을 협의한 채 이제 포즈를 취하는 그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즈를 가르쳐 주는 장면인데 이 포즈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좀 뭔가 어색해요. 이 포즈를 보면서 19세기 화가였던 앵그르의 이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바꾼 이 오르세 미술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의 어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기 위한 그림이지만 동선이라든가 이 선의 형태들이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이런 형체들이 사실은 곡선을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몸을 비틀어버린 그런 형체들이었었는데 사실 포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해요.
결국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의 그림을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 완성을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초상화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포즈 자체가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 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작품들을 보면 엘로이즈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시선은 어쨌든 초상화를 통해서 남편한테 보내야 되니까 내 남편의 시선으로 보는 거네 라면서 또 불편한 내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선을 원하거나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화가의 시선인 동시에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을 땐 연인의 시선 혹은 사랑하는 이의 시선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되게 수평적이다라는 것을 엘로이즈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계약적 관계죠. 화가로 고용됐고 화가와 초상화의 오브제라고 할 수 있는 엘로이즈의 대상화된 작업에서 점점점 이들의 관계는 수평적인 형태들을 유지하면서 연인의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인이 되면서 이들이 드디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는 동시에 세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소피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신했던 사실이 이제 보면 마리안느가 한밤중에 배를 아파서 움켜져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생리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피가 자기가 평소 생리통이 있을 때 쓰는 어떤 처방전이 있다. 씨앗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루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 몸이 이상해. 3개월째 지금 생리가 되지 않고 있어. 월경이 되지 않고 있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마리안느가 깜짝 놀라면서 소피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의 관정 속에서는 본격적으로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지는 육체적 관계가 나타나는 장면들도 있지만 동시에 소피의 문제를 세 여인이 합심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집니다. 그때 세 사람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여 있는 건 이건 계급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문제도 아니라 그냥 한 각각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형태들이 되게 수평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그림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건 뭐 최후의 만찬 같은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들이 갖고 있는 중심화나 여기에 예수가 있고 사도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라는 그림과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독 자체가 셀린 시아마 감독 자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따로 또 같이 연대하는 그 순간들의 정서들을 충분히 시각적 매력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잠깐 마리안느가 그림을 가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엘로이즈가 혼자 그 노래를 들으러 성당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너는 성당 음악밖에 못 들었니? 실제로 다른 좋은 노래가 있어 라면서 피아노를 쳐주는 장면들이 중반에 좀 잠깐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축제 현장에 갔을 때 모든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아카펠라처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리안느가 봐 이게 바로 그 노래야 그런 노래야 라고 이렇게 눈짓을 하게 되고 엘로이즈가 보면서 약간 감동을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거 순간에 이렇게 들판을 움직이다가 불이 드레스에 붙어가지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여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후에 그 노래에 흠뻑 취해서 움직이다가 드레스에 불이 붙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소피의 낙태 과정들도 영화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완성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기 위해서 세 번째 초상화, 첫 번째 실패한 초상화가 있었고 두 번째 완성하는 초상화가 있었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얼굴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왜 너만 가져? 나도 그려줘 라고 엘로이즈가 요구를 하게 돼요. 그때 알았어 라고 하면서 엘로이즈의 성기 앞쪽에 그 마리안 거울을 놓고 자신의 얼굴의 그림을 보면서 그리는 장면인데 뭐 하필이면 왜 여기다 놓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꾸룹의 19세기 그림인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성의 성기를 그렸던 그림인데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남성적이고 지배적인 시선이라고 한다면 거울로 이 장면을 반사하면서 성기 앞에다 놓고 그 앞에 마리안느를 놓아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회화에 대한 어떤 너무나 유명한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위배인 동시에 이것이 여성적인 시선의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지거나 전이가 되거나 재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상화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자마자 모두가 만족한 채 이렇게 상자에 밀봉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사랑, 행복했던 그 5일간의 시간이 이어질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막 싸우거나 언쟁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엘로이즈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럼 밀라노로 가지 마? 아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브루타뉴에서 레즈비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성 자체도 대단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여성과 여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들은 결국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씁쓸하게 선택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은 이 그림의 의미지만 두 번째 완성한 그림인 동시에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마리안느가 작은 그 거울에다 그렸던 또 하나의 그림이 있게 되고요. 이 그림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결국엔 나중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이자 영화 초반에 시작에 등장을 했었던 화실에서의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영화에 등장하는 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깊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뒤돌아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마리안느가 결국 약속을 수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난 뒤 마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갈 때 이렇게 엘로이즈가 뒤돌아봐라고 외치는 장면이죠. 실제로 이 하얀 드레스는 이전에 마치 꿈 장면처럼 유령처럼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어떻게 보면 마리안느가 갖고 있는 심리적, 엘로이즈가 이제 이게 예복이죠. 예복을 입고 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뒤돌아봐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이전에 세 명의 여인, 다시 말해서 마리안느, 엘로이즈, 소피가 책을 엘로이즈가 읽어줄 때 오르페우스 신화를 읽는 장면에서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들과 대단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의 유령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각각 다 다른 장면입니다. 이렇게 등장했던 장면이고요. 어떤 논쟁을 하게 되냐면 그 논쟁이 바로 오르페우스의 신화에서, 오르페우스가 애초에 금기시했던 것들은 자, 네 부인을 지옥에서 데려오는 거 오케이, 좋아, 동의했다. 근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고 했는데 결국 최후의 순간에 거의 동굴 입구에 다다르게 되자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피가 막 화를 내요. 아니,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그 남자는 왜 그랬대? 라면서 약간 그런 식의 되게 세속적인 반응이죠. 화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로이즈는 아니, 돌아볼 수도 있지.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안느가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면서 소피 편도 들어주고 엘로이즈 편도 들어주고, 뭐 소피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엘로이즈 말도 일리가 있어라면서 갑자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서, 왜냐하면 오르페우스는 시인이었거든요. 시인으로서의 입장을 보여준 거다. 다시 말해서 돌아봄으로써 뭔가 기억을 하거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아본 건데,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실수가 돼서 영원히 그 둘은 이별하는 상황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르페우스 신화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거지만 서로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영화 반복적으로 강조한 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림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뒤돌아봐서 뒤늦게 나타나는 존재가 그게 찐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도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실제로 마리안느가 이제 오르페우스 그림을 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시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 그 아저씨가 옆에 와가지고 논평을 했죠. 내가 평가해 줄까라고 하면서 근데 이건 다른 오르페우스 그림과 좀 달리 되게 작별하는 순간을 그린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보통 안타까운 순간이거나 그럼 안 돼라는 절규하는 순간들을 오르페우스의 뒤돌아보는 모습에서 그리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녀가 서로 아쉽게 작별하는 그런 정서를 주는 것 같아. 그 말의 해석 그대로 사실은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관계를 드러낸다 볼 수 있는데, 그 전시회에서 그녀와 처음으로 다시 재회했다고 했을 때 먼저 재회한 건 역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화가가 그렸겠죠? 엘로이즈의 그림과 엘로이즈의 아들로 보이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마리안느가 엘로이즈가 네 그림 나 그려줘 했을 때 그 엘로이즈의 성기에다 거울을 놓고 마리안느의 자화상을 책에 페이지에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바로 그 페이지를 가리키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은밀한 의미는 실제로 수신자는 마리안느 그 자체인 거죠.
물론 어떤 다른 화가가 엘로이즈를 그렸겠지만 그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음악당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엘로이즈를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림이 먼저 등장해요. 오랜만에 본 엘로이즈의 초상화가 먼저 등장하고 마리안네의 시선을 통해서 2층에 거기서 이렇게 약간 로열석 같은 데에 앉아있을 때 저 멀리 다른 로열석에서 엘로이즈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을 보고 있다가 엘로이즈가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림이 먼저 등장하고 그 그림에 해당하는 존재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존재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 속에 오르페우스 신화를 인용한 것처럼 돌아봐라. 그것을 기억해라. 사실 돌아보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과 이 작품에는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억하는 형식을 통해서 결국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은 실제로 영화 속에서 재현된 장면과 달리 대단히 밝고 약간은 뒤돌아 있는 모습의 엘로이즈를 그린 마리안네의 기억 혹은 마리안네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엘로이즈의 그림임을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영화는 뒤돌아보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연인의 마음,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트브 시간에 셀린 시아마 감독의 2019년도 작품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런 형식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영상 보시고 나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